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응용 수업이고요. 5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까지 폴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폴딩 관련돼서 여러분들 과제도 제출해 주셨고 해서 다음 챕터인 단면 자르기 섹셔닝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건축 및 재료 기법 리사 이와모토 송규만 옴김 이 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이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관련해서 나쁘지 않아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하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챕터가 섹셔닝, 테슬레이팅, 폴딩, 콘타링, 포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폴딩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단면 자르기 섹셔닝 부분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섹셔닝 단면 자르기는 평면도나 단면도와 같은 정투형 도면 기법은 건축가들에게 가장 유용한 표현 도구 중 하나이며 건축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사소통 및 설계 도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섹셔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단면의 원리는 아시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개체가 있으면 이 개체들을 이렇게 가상의 어떤 면들을 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절단을 시키면 요런 선들이 나오겠죠. 이 박스 안이 비어 있으면 겉에 선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속이 꽉 차 있으면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면 섹셔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면 하나를 먼저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단면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두 개를 연속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그 중간점이 어떤 보관에 의해서 가장 비슷한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해가는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살짝 한 바퀴 돌게 만든다거나 단면들을 그래서 이 섹셔닝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띠면 띌수록 형태가 이제 좀 복잡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른쪽 보시는 요 섹셔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그러니까 롱샹이 언제입니까? 1950년대입니까? 1900년대에 이런 이제 특이한 형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 단면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섹셔닝 기법을 통해서 한 거다. 혹은 특별한 형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섹션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부드러운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단면들을 먼저 제시를 해야 그걸 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섹셔닝 기법 그래서 이런 단면을 통해서 공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단면 자르기 샵 1 정투형적 표현은 디지털 제작 기법에 있어서도 필요한 방법이지만 컴퓨터 모델링으로 형성된 단면은 더 이상 2차원 드로잉 기법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단면은 더 이상 투영 기법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완성된 3차원 형태의 절단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건축가들은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디자인하는데 섹셔닝을 형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법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시공 프로세스와 같이 정보는 오직 시공자와의 소통을 위해 여러 종류의 표현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시공자는 기계이다. 그래서 정투형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 요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그 익숙한 평면도, 인면도라는 게 이제 건축에서 사용되는데요. 기계제도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체, 이런 복잡한 개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그림으로써
이런 형태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유추를 해내는데 왜 이런 복잡한 방법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림을 조합해서 이걸 상상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그려버리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이런 정투형적 방법을 사용하냐면 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면도라는 거에서 정확한 치수를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기계를 깎아낼 때 혹은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cm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깎아야 되는데 이 시작점과 이 끝 지점이 얼마인지 불명확하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겠죠. 형태를 설명해서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뭐 5cm에서 시작해서 5cm까지 선을 그어서 거기를 깎아낸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도 이게 얼마나 어떤 경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얼마나 깎아내야 되는지가 불명확하죠. 이 그림 내에서는. 물론 이 그림도 아이소메트릭이라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 그림이 그닥 명쾌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뒷면도 지금 보이지가 않고 결국은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가장 편하면서 빠른 방법들이 투영도 정투영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공을 할 때 모든 기준이 되는 것들은 도면하고 투시도가 있다면 무조건 도면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업무를 정의할 때도 그렇고요. 시공의 기준도 그렇고 나중에 어떤 그 논쟁, 그 다음에 아규가 생겨서 그러니까 클레임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맞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도면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정투형적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글에 따르면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몇백 년간 혹은 뭐 몇천 년간 그 건물의 형태나 어떤 물건의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정투형적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3차원 개체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 그 3차원적 형태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군가한테 또다시 시공을 해야 되거나 다시 만들어야 될 때는 지금 여기 시공자는 기계가 될 수 있겠죠.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뭔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만들 때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이상한 복잡한 형태에서 섹셔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섹셔닝은 표면 자체를 구성하기보다는 표면을 이루는 일련의 기하학적인 선을 따라 경계를 형성한다.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섹셔닝 또는 윤곽선 명령어로 개체를 지정된 간격으로 평행 단면을 잘라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으로 일련의 평행적 단면들을 만들어낸다. 건축가들은 표면과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단면적인 조립 방식을 실험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이런 형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투형적으로 표현을 계속해도 사실은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섹셔닝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면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단면을 우리가 끊는다, 단면을 뭐 뽑아낸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단면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된 섹셔닝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빠르고 정보 전달이 정확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전달하기 전에 3차원 개체를 그냥 주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정확한 정보 전달은 도면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섹션을 끊어서 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섹셔닝은 분명히 디지털 기술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건설 산업에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행기와 조선술에서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두 겹의 곡선 표면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비행기 몸통과 배의 선체와 같은 구조체는 일련의 구조적 뼈대를 단면으로 정의한 후 표면 재료를 감싸게 된다. 로프팅이라고 하죠. 건축의 구부러진 횡단면 사이에서 외피 또는 표면 패널 모양을 결정하는 방법. 디지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로프팅과 비슷하다.
로프트된 표면은 평면적으로 펼쳐지거나 표면을 따라 곡선으로서 단면상에서 기하학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거나 선체 뭐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요런 배를 하나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정투형 인면도를 그린다고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 보시면은 선체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면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런 단면들이 먼저 정의가 쫙 일련의 단면들이 정의가 되고 나서 표피가 붙으면 형태가 이렇게 유선형의 형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배의 구조들이 단면 먼저 정의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프팅이라는 것 뭐 아시죠? 맥스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단면들을 이렇게 원, 그 다음에 뭐 타원, 다시 사각형, 뭐 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로프팅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엮어주죠. 그래서 단면을 내가 먼저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이제 가장 비슷한 형태나 가장 그 유사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식을 로프팅이라고 하죠. 이러한 건축 기술은 르꼬르비제와 같은 건축가들에 의해 디지털 시대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다. 롱샹 교회의 지붕에서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콘크리트 뼈대는 횡단보 크로스빔에 의해서 고정되었다. 지붕의 종이 모델은 내부 구조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비어있는 구조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 쉘로 이루어진 경량 구조는 외피의 죄로를 조절하고 지탱할 수 있는 비정형적 형태의 정확한 모서리 처리가 가능케 한다. 르꼬르비제는 그의 책 롱샹에서 디지털 기법에 의한 프로젝트와 유사한 독창적인 구조적 구성 방식으로 묘사했다. 6개의 강한 수평보 17cm 두껍게 전부 다르게 이런 류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이미지에서 이런 종이 모형으로 해서 안에 있는 뼈대가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단면들의 뼈대들을 정의하고 나면 형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봤던 그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런 데 보면은 요런 횡단보 뭐 등이 이런 것들을 횡단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축가 프레드로 키슬러도 새로운 시공법이 요구되는 건축 형태를 만들어냈다. 키슬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1947년, 48년에 뭐 한 작업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건축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정면도나 평면도로는 사실 표현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시공하는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뭐 성가족 성당도 이 성가족 성당도 사실은 도면으로 그리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조 계산도 사실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 구조 계산을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천장에서 매달아서 그렇게 거꾸로 이 모형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 계산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는 건축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다. 디지털 제작의 측면에서 그의 관련성은 건물 형태보다 무한한 형태들 프로토블럭을 짓기 위한 기법의 개발에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블럽이라는 게 이렇게 불어내는 이런 류의 이제 건데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면 꼭 뭔가 이렇게 풍선을 분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법이 나와야 새로운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기법의 개발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키슬러의 노력이 디지털 건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의 끝없는 주택 엔들리스 하우스의 진정한 유기적 형태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지만 엔들리스 하우스도 볼까요? 아까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엔들리스 하우스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지어 놓으면은 건축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인 건 맞는데 이것이 아름답냐 아니냐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로테스크 조금 뭔가 좀 겁나는 듯한 약간 귀신의 집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그 유기적 형태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지만
1942년에 완공된 패기 구겐하임의 아트 오브 디스 센츄리 갤러리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그래서 이제 초기작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면받았지만 새로운 형태에 대한 도전과 노력들이 지속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결실을 맺었던 작품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아트 갤러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 일반적인 건축 재료로 이렇게 만들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난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아름다운지 아닌지도 새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초석 작업들이 아트 오브 디스 센츄리 갤러리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죠. 갤러리는 이용자들의 변덕스러운 인식에 반응하는 건축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여준다. 그림 액자가 곡선 형태의 벽에 맞서 떠 있는 상태로 걸려 다양한 관람객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곡면으로 된 벽과 천정의 스케치를 보면 비행기 또는 다른 기계적 골조들과 닮아 심미적인 단면적 뼈대 구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벽의 곡률은 길이를 따라 일치하고 르꼬르비지의 롱샹교회의 뼈대 구조와 달리 이것들은 반복된다.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곡면 형태의 구조적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섹셔닝 기법을 썼다는 것이다. 구조 시스템을 노출하는 대신 섹셔닝 기법으로 표면 부재의 적용과 매끄럽게 마감된 형태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렉 리는 단면 구조를 디지털로 생성하는 디자인 기법을 처음 실험한 건축가 중 하나이다. 그렉 리는 1999년 저서 인 애니메이트 팬에서 동적인 힘, 흐름 및 조직의 발생이라는 개념으로 건축적 접근법을 만들어낸다. 그렉 린 찾아볼까요? 그래서 뭐 새로운 형태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 뭐 블럽이라는 그런 류의 방식들로 약간 풍선을 푼 것 같은,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섹셔닝들, 그러니까 지금 연속된 섹셔닝이 계속돼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렉 리는 단면 구조를 디지털로 생성해서 흐름 및 조직 발생이라는 개념으로 건축적 접근법을 만들어낸다. 디자인을 위한 생성의 매개체로 컴퓨터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디자인이 정말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뭐 늘상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지만 사실은 CAD라는 게 그 안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기능들은 대부분 다 그냥 손으로 그리는 도면을 좀 더 컴퓨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그린다, 이 정도 효과지, 그 툴을 이용해서 정말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거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은 좀 빈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스케치업이나 그 다음에 3D 맥스 등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형태들이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그런 유기적 혹은 뭐 이렇게 곡선적인 형태들은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들은 뭐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있죠. 그래서 아랍계 여성 건축가인데, 자하 하디드가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것의 시초들이 보면은 뭐 라이노에 있는 그런 넙스 디자인, 넙스 모델링 뭐 이런 류의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명확한 심미적인 결과는 건축의 외형이 직교 좌표계에서 UV 벡터 좌표계에 의해 정의된 위상적인 표면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콘스테시안 코디네이션, 칼테시안 코디네이션 찾아볼까요? 그래서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x, y를 기준으로 놓고 중심점이 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칼테시안이라는 직교 좌표계를 기준으로 모든 작업들을 하고, 우리가 건축 도면, 그러니까 뭐 T자, I자, 삼각자 사용해서 전부 다 수직 수평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UV 벡터 좌표계로 변화가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UV 좌표계라는 거는 그 똑같이 XY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개체가 있으면 여기에 봐서 여기 시작점을 0으로 잡고요. 증가하고 증가해서 XY 좌표계로 이 2차원 평면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눕히게 되면 x, y, 그 다음에 z 좌표가 돼서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대부분 다 수직 수평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직 수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명쾌하게 수직 수평의 어떤 위치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애매한 곡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3차원 곡선, 그러니까 공간 속에 이런 3차원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게 이렇게 점을 땅땅땅 찍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UV 좌표계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런 이제 새로운 표면들이 있으면 그 표면들을 기준으로 새로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휘어 있는 이런 그 곡선 표면이 있으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UV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차원 물론 직교 좌표계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무슨 UV 좌표계도 뭐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표면을 정의를 해서 다시 UV로 벡터 좌표계에 의해서 정의된 위상적인 표면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좌표계보다는 뭐 상대 좌표계 이런 개념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선언에서 형식적 조직적인 유체이며 디지털적인 디자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소개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유체, 꼭 이렇게 유기체 같잖아요. 생명체. 그래서 유체이며 디지털적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뒤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내용 마저 하고요.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이제 맥스에서 섹셔닝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그 지난주 과제 이제 그 폴딩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 하나 제출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 그 제가 여러분들 과제 낸 것들 다 지금 이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주차 더 발전을 시켜서 조금 더 해서 그 중간고사 개념으로 제출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발전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